변호사 하면서 네. 재판부 기피 신청해 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없죠. 저도 없고 네. 나는 변호사 그만두는 날까지 안 할 거야 그런 거. 아 뭐 내가 재판 받다가 판사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세요 한다고 바꿔줄 것도 아니고 괜히 찍히고 그쵸. 난 안 할 건데. 이게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일반인 분들이 특히 미드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법조를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툭하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실무상에서는 그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몇 명이죠? 한 2만 명 되나? 2만 명 넘죠. 2만 명 한 기준으로 2만 명한테 재판부 기피 신청 할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100명도 손 안 될 걸? 막 지금 변호사 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책이 있으니까 해도 되나? 그러고 제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한 정파가 한 거라 이렇게 논평하는 게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제가 이건 너무 명확한 거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법조 얘기니까 괜찮아. 세상에 서울대법대 재판장에 서울대법대 나왔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만약 하는 게 이걸 인용되면은 제가 단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대학 동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르실 테니까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전주의 의원이 네. 이제 판사 출신인데 비대위원이고 그래서 이 당사자인데 지금 황정수 부장이 같은 대학 동기 동창이다. 네. 그러니까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니까 바꿔달라라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거절당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변원 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두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소식은 요거 쌍방울. 이게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네, 부지사 했으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부지사 했어요. 네.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자 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대표이사인 이화영 대표이사에 대한 전 의원인의 구속영장을 예. 청구했다는 건데 이 혐의가 뭐예요, 일단? 그러니까 뭐 사실 심플하죠. 이제 그 경기도 부지사를 할 때,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를 할 때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었다. 근데 그게 약 1억 원이 좀 안 된다. 약 1억 원 정도 된다야.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 보기 드문 혐의 물론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혐의 내용만 보면 요즘 뭐 직권남용이다 뭐다 복잡한 게 많은데 이건 되게 클래시컬하고 심플한 혐의 내용이죠. 스테레오타입 많죠 이런 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옛날에 이게 사실인지 여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검찰에 적용한 혐의가 굉장히 요즘 드물게 심플하다. 요즘 드물게 심플하고 클래식하다. 많이 레트로가 유행이잖아. 많이 요새. 듣던 그 유형이잖아 옛날에. 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봤으면 이해하기가 좋겠다.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직권남용은 사실 솔직히 법조인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직권남용 난 정말 뭐가 유죄고 왜 이게 무죄고 저게 무죄인지 난 모르겠고 어쨌든 이건 심플하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쌍방울 사회에서 했었죠. 예. 그때 받았던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는 당연히 받아 써도 되는 거잖아요. 뭐 사회이사니까 그때는 발급이 가능한데 사회이사 그만두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면서 사회이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주장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할 때도 계속 그 법인카드 썼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쌍방울 그룹 돈을 쓴 거니까 반납 안 하고 예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반납을 안 했는지 새로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김변 이거 지금 일단은 영장실심장 잡혀 있는 거고 그렇죠. 검찰은 당연히 청구했고 네. 근데 그 측근이 있다면서요? A 씨? 그러니까 A 씨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을 한 번 했는데 그때 보좌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 한 번. 그래요? 네.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 때 한 번 하셨을 걸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측근으로 있던 보좌진이었던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이제 이름을 올려와 있었고 급여 명목으로 한 몇 년간 다 합쳐가지고 한 9천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검찰의 혐의는 이 사람이 페이퍼 직원이었다. 일은 안 하고 급여만 받아갖고 결국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연결된 거 아니냐. 요런 혐의까지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분 건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아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방어권 보장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구속 우려나 뭐 증거인멸 염려가 별로 없다고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급여를 받은 거고
급여를 받은 건 명확한 거고 네. 그럼 이제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 돈 어디서 썼어요? 라는 것과 출근했어요?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으니까 굳이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거 A 씨 중간 통로 역할을 했던 A 씨에 대해서 영장 기각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영장도 기각되는 거 아닌가? 다른가? 근데 지금 영장 기각 사유를 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당시 밝힌 걸 보면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다른 관련자에 비해 역할과 지위를 검토해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는 게 상당하지 않다. 그리고 정하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역이라던가 급여 내역이나 법인카드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에 경과를 비춰보면 지금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색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사건에서 주범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보인다. 돈 전달 창구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미 뭐 급여 내역이나 법인카드 내역은 뭐 객관적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러면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염려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이제 조금 이거를 해석을 넣어서 이 구속 사유를 불구속 사유를 풀어보면 이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의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건 또 영장 심사를 받아봐야 아는 문제지만. 예. 근데 원래 이 그 이화영 의원이 17대 국회의원 했을 때 보좌진 한 명이 대장동이랑 연루된 측근이 있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이화영 씨는 그분이랑 이제 다 모르는 이제 연락 안 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맞아, 있었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금 뭐 그건 전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당신이 쓴 건지 아닌 건지를 이걸 꼭 구속을 해야 될까? 뭐 하여튼 저는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 혐의가 나쁘다는 거 무죄 원래 주장 그런 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 원칙이 맞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입장에서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예 천하에 없는 얘기를 검찰이 지어내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랑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건이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핵심 타겟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검찰의 수사 계획이라고 말하기 참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수사를 뭐 계획을 세워놓고 뭐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요, 저 임진이다 구속이 되면. 만약에 그럼 검찰이 이제 보는 혐의는 한 반 이상은 좀 입증됐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간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의원 관련해서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혐의가 적용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심플한 법인카드를 받아 썼다 이 부분이고, 근데 이거보다 살짝 더 복잡한 부분은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성을 보고 있는 혐의가 뭐냐면은 그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맞아.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여러 번 지원을 했는데 당시 이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말 그대로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화영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대북 사업 지원이라는 거는 명목에 불과하고 일종의 정치 자금 또는 불법 자금을 그 대북 사업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원한 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고, 또 관련해서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근거 중 하나가 그 아태협이라는 단체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했던 조직으로 또 기소를 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불법 선거운동 조직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태협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외곽단체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검찰의 시각. 근데 그 아태협이 또 경기도에다가 거액을 이제 대북 사업을 지원했고 당시의 통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아태협의 불법 자금 지원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전 의원을 보고 이 법인카드 부분과는 달리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이쪽 혐의는 구조상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의혹이 또 제기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컨대 이게 뭐 제가 뭐 검찰 관계자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구도를 봤을 때는 이화영 전 의원이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라운드 본격적인 수사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쌍방울 뭐가 많네. 그러니까요.
제 와이프가 쌍방울 레이더스 어린이 회원 출신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리고 요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 아태협 얘기가 있는데 아태협이라는 데의 본사 건물이 쌍방울 본사 건물에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있어요, 이 단체가. 그러니까 또 이 단체 자체도 쌍방울 그룹은 사실상의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또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 이 코너를 이제 꾸준히 들으신 분은 저조차도 이제 쌍방울과 이재명 캠프에 있던 관련자들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는 이제 다 맞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많이 사회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 그리고 이제 지금 이화영 부지 사건까지 나왔으니까 세간의 시선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랑 이 연관성이 없겠냐라는 의구심은 들 텐데 아직까지 보도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또 별로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은 뭔가 쌍방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거래도 변호사비 있고. 대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전화사채도 받았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쌍방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성, 정확히 말하면 측근들과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의혹이 크게 세 개예요. 본인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서는 하나는 쌍방울 그룹이 한마디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또 하나는 쌍방울 그룹이 아태협이라는 단체 등을 통해 가지고 불법 자금을 지원해줬다. 또 당시 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의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관련해서 받았었다. 이 세 가지가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 세건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설사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맞더라도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단계의 또 그 진실 여부가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임 기자, 네. 검사 누가 하나가 새로 가요? 이 수사팀에? 근데 상당히 이게 이례적인 인사라 지금 그래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보통 검찰에서 그 수사의 실무적인 거를 챙기는 결재권의 사실상 실무 결정권자가 차장 검사입니다. 검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결정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넘버 2인 검찰청의 차장 검사가 대부분의 것들을 실무적인 걸 결정을 하고 또 검사장한테 종합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럼 결국 이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을 실무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이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인 김영록이라는 검사인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김영록 검사가 감사원 파견으로 발령이 나고 그 자리에 평택시청장이었던 김영일 검사가 왔어요. 또 하나는 지금 대검에서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었던 조주현 검사가 이 수사팀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인사를 놓고 이게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정기 인사철도 아니고 이제 원포인트 인사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인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인사권자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뭐 인사권자는 당연히 누구야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요. 뭐 김영일 이제 일단 김영록? 김영일 그러니까 새로 투입된 김영일 지청장 이제 수원지검 2차장 직무 대리로 투입된 김영일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차장 검사할 때 보통 특수일부라고 부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의 검사였습니다. 평검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는 뭐 이제 총장의 여러 가지 그 정보적인 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리는 이제 수사정보정책과실 1담당관 이제 부장검사 보직인데 이 자리를 맡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면에 김영록 2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또 대검 반부패부 요직을 맡았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정부가 좀 가깝거나 이제 윤석열 한동훈에 좀 가까운 직계 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 가고 훨씬 더 윤석열 한동훈과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검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이른바 직계 라인을 투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평가 좀 뭐라고 평가해요?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아마 이 감사원으로 파견되는 김영록 차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이제 법무부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그렇게 요청에 따라서 한 밝히고 거라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뭐 일단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즘 뭐 정권 차원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요즘은 수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 혹은 야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수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일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쌍방울 그룹에 대한 강한 수사가 더 세게 이루어질 거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김영일 그 검사의 투입만 주로 얘기가 되는데 이제 사실 또 주목해 볼 게 이게 조지현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투입이 됐거든요. 이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바로 지난번 얼마 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걸 수사했던 부장검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검에 가 있다 이번에 다시 쌍방검사팀이 투입되는데 근데 이분은 뭐 지난 정부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요직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뭐 성향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이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평가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수사 능력이 그러니까 조지현 검사의 투입은 아마 이제 수사팀의 수사 능력 보강 좀 더 그립을 확실히 잡고 가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하나 또. 감사원을 이제 파견했잖아요. 감사원 파견은 예전 정부에서도 한 2명 정도 검찰에서 계속 가긴 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한 6, 70명 법무부까지 합치면 근데 이걸 계속 줄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감사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봤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감사원을 통해서 1차로 뭔가 지난 정부의 흠결을 찾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검찰로 가니까 예전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돼요? 연성적인 방식이라고 해야 돼요? 경찰이 털어서 이제 검찰로 가는 게 아니라 감사원부터 털어서 이렇게 뿌리부터 가는 이 방식을 지금 새로 선호하는데 국민권익위권도 그렇고 좀 과도하게 감사가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정무적 드잡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꼭 좋은 일인가 싶긴 합니다. 네. 알겠어요. 자, 요거 마무리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언제까지 하나 이거? 임 기자. 네. 남부지법은 28일 날 이거 또 간다는 거죠. 가처분 심리 28일인가? 수요일이죠. 예, 이준석 그렇죠.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구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과의 법적 다툼. 예. 그 이게 3차, 4차, 5차 가처분을 한꺼번에 심리를 하는 건데 3차는 나 왠지 6차 가처분 또 있을 것 같아 느낌에. 뭐 지금 뭐 징계 받으면 가처분 또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만 취한 거죠. 2차. 예. 네, 그리고 28일이 또 공교롭게도 그날 뭐 공교로운지 뭔지 28일에 심리기일이 있는데 이게 신문기. 시청자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날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28일날 신문한다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데 그날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마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가 28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근데 이거는 임찬종 기자 같은 법조 기자들 와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 그냥 뭐 여의도 기자. 여의도에 계신 분들하고 방송에서 이제 패널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28일 날 마치 결과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건 아닌데. 승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뭐 황 부장이 28일 날 신문 끝나고 그냥 나 오늘 밤에 쓸게. 그래서 그럴 수 뭐 있죠. 쓸 수 네. 있는데. 저는 네. 그렇지 않을 그렇지 거라는데 않겠죠. 굉장히 많은 돈을 그죠. 벌 수 있습니다. 네. 28일날 안 나올 거라. 도박은 불법입니다만. 아니, 왜냐하면 벌 수 이게 있다. 그날 세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못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비슷한 이런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거 다 하려면. 그래서 그날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당일날 나오는 경우도 대단히 네. 드물고요. 네. 굉장히 그 간단한 가처분도. 네. 근데 심지어 이런 게 바로 당일날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거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인 거죠. 이걸 당일날 낸다면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하나 만화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당일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 그래서 28일은 그냥 심리를 한다. 근데 네. 왜 우리가 언론이 주목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에 그날 심리한다. 예. 뭐 요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날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결과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날 났던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당원 개정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당원 개정. 최고위원이 4명 빠지면 이제 그건 안 된다. 그 당원 개정이 무효다. 그리고 그 당원 개정 이후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선출한 것도 이제 가처분 무효니까 가처분에 정지시켜 달라 효력을. 그다음에 그 같이 뽑았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대위원 8명도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날 신문을 하는 거죠. 결과가 그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그날 하는데 저는 김 변호사가 네. 변호사 하면서 네. 재판부 기피 신청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죠. 저도 없고 네. 나는 변호사 그만두는 날까지 안 할 거야 그런 거. 아, 내가 재판 받다가 판사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세요 한다고 바꿔줄 것도 아니고 괜히 찍히고 그렇죠. 난 안 할 건데 이게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일반인 분들이 특히 미드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법조를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툭하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몇 명이죠? 한 2만 명 되나? 2만 명 넘죠. 2만 명 한 기준으로 2만 명한테 재판부 기피 신청 할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100명도 손 안 될 걸? 막 지금 변호사 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책이 있으니까 해도 되나? 그러고 제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한 정파가 한 거라 이렇게 논평하는 게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제가 이건 너무 명확한 거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법조 얘기니까 괜찮아요. 세상에 서울대법대 재판장에 서울대법대 나왔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만약 하는 게 그걸 인용되면은 제가 단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대학 동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못 들으셔 모르실 테니까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전주의 의원이 네. 이제 판사 출신인데 비대위원이고 그래서 이 당사자인데 지금 황정수 부장이 같은 대학 동기 동창이다. 네. 그러니까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니까 바꿔달라라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거절당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진짜 이상한 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왜냐면 전주의 비대위원이 그날 첫 심리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 딱 보고 왜 국민의힘에 유상범 의원도 있고 율사 출신들 많은데 왜 하필 부장판치 황 부장하고 법대 동기인 전주의 의원이 재판에 나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했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첫 재판에 전주의 의원이 나가고 갔다 와가지고 아유 가보니까 황 부장이 나랑 법대 동기네. 재판에 불공정할 것 같으니까 부장을 근데 바꿔주세요라고 했단 사실은 말이야. 아주 좀 공정하게 말을 하면 뭐 이런 경우도 대기업 사건이 되는데 좀 보입니다. 이른바 재판부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부러 기피 사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쵸. 재판장이 마음에 안 들 때 솔직히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기피할 수밖에 또는 스스로 회피할 수밖에 만드는 어떤 테크닉도 있긴 한데 근데 있어요. 고난이도의 제가 테크닉. 보기에는 돈이 아주 많아. 지금 많아야 할수 요번에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테크닉을 썼다고는 해석되지는 없죠. 않고 알 수 없죠. 뭐 많으면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서울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이유로 정말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거는 솔직히 대부분의 국민의힘에 있는 유사 출신들도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낸 건 아닐 겁니다. 저는 기피 신청 제척 기피 뭐 이런 거는 지방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그 공익위원 담당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길래 알아서 신고해서 제가 바꿨는데 너 착하다. 그러더니 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좀 해보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지난번에 보기 좋게 틀려가지고 네. 청취자분들이 저를 신뢰를 안 하세요. 그 지난번에 나온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듭 얘기하면 이번에 당원 개정 자체를 한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절차를 가지고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개정을 한 거니까. 네, 개정을 한 거니까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문제는 이제 그게 소급표로 되는 부분을 이 맞냐. 그게 조금 그 부분에 한정해서 그거는 개정은 맞는데 이거 지금 이 개정 전에 사퇴한 걸 가지고 효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비대위를 성립시키는 건 무효다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완벽히 지난번에 만약에 굉장히 완고하게 이 황 부장판사님께서 초식을 거신다면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거는 최고위원을 재선출한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사퇴를 하면 그래서 다시 비대위 3가 나오면 그때는 깨끗해집니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1분 남았는데 한동훈 장관 헌법재판소에 나와요? 예, 뭐 27일 날 이제 그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불리는 네. 지난번에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일이네? 예, 권한쟁의 심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개 변론에 나와서 이제 변론을 하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공개 변론에서 헌재에 나와서 변론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도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정부 입장에서는 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보이는 게 이게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거를 또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또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년 11월까지가 유남석 소장의 임기예요. 그리고 지금 재판관 구성으로는 이석태 재판관 내년 4월에 임기거든요. 마치거든요. 정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원 문제, 사형제 문제, 요 문제 내년 4월까지는 대충 좀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재판관 교체 전에. 헌재에서 하나 또 네. 변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요 어떤 헌법재판관 한 자리가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론 유축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임찬종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